예, 안녕하세요. 이제 노동법 2에 대한 모의고사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설립신고서를 반려를 해야 될 것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기억하고 니은, 리을, 미음 이거는 다 설립신고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립신고할 때 이제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으면 이제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이 나옵니다. 설립신고 교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 하자가 단순한 절차적인 하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절차 하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이 있어요. 혹은 허위 기재가 있습니다. 자, 혹은 규약이나 임원을 이제 선고하는 내용이 법령의 절차에 어긋나고 있다. 자, 이 경우에는 구직을 반려할 필요가 없겠죠. 누락이 있으면 누락된 거를 이제 이제 넣으세요. 허위로 된 게 있으면 이거 고쳐서 이제 사실대로 하세요. 이것들을 보완을 요구하면 될 겁니다. 보완. 자, 이런 경우는 보완을 요구해서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완을 안 해가지고 온다. 그때는 반려합니다. 자, 이 경우에 반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자가 사소한 하자가 아니고 그냥 중요한 실체 하자가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법 2조 4호 강목. 자, 뭔가 하면은 노동조합법 2조로 보시게 되면 4호로 보시게 되면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안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과목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목 이제 경비에 주된 부분을 먼저 받는 경우, 가목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노조가 아닌 거야. 노조가 아닌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또 그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볼까요? 허위 사실이 있어요? 예, 보완이죠. 자, 니은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반려죠. 니은은 반려. 자, 뒤끝은 이제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가라고 있습니다. 누구죠?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를 안 봅니다. 노조를 안 본 거니까 이건 반려를 해야 돼요. 2조 4호 강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일종의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죠. 노조가 아닌 거죠. 반려. 자, 리을. 지역별 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자의 가입을 허용합니다. 자, 지역별 노조의 구직 중인 자 누구죠? 근로자입니다. 자, 근로자가 지역별 초기업 노조인 경우에는 구직 중인 자, 일시적으로 이제 실업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의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예 근로자인 거니까 이건 반려 사유도 안 되고 보완 사유도 아닙니다. 자, 리을은 아니고. 자, 미음. 기재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경우는 보완. 자, 여기서 반려하는 것은 니은과 뒤끝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원의 자격 있습니다. 조합은 중에 선출해야 돼요. 임원의 임기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유는요, 조합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자, 이제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자,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이제 규약이 있다. 그 규약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는 간접 선거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건 직접 선거를 해야 됩니다. 자, 2번도 틀렸죠? 3번. 자, 임시총회 수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임시총회 수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안 해요. 총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정기총회가 있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임시총회가 있겠죠? 자, 임시총회는 만약에 소집권자가 필요하다. 그럼 소집할 수가 있어요. 소집권자의 소집으로 소집하는 겁니다. 근데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VR 사항을 제시하면서 소집을 요구했는데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해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소집권자를 지명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3분의 1이 요구했는데 소집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집권자가 해태한 경우에는 이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하는 구조고요. 3분의 1이 이제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예 소집권자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소집권자가 없으니까 굳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에 한해서 이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은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니죠. 이거는 3분의 1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면서 소집을 요구를 해야 돼요.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3번도 아니죠. 4번,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했습니다. 이제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많이 봤을 거예요. 노동조합이 어떤 결의나 처분합니다. 근데 이 결의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됐어요. 그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결의나 처분이 법령 위반이에요. 노동관계 법령 위반. 그때는 이해관계 신청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규약이 노동관계법이 위반됐습니다. 그때는 역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됐다. 이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맞죠? 4번도, 진호위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아니죠. 이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틀렸죠? 자, 5번. 회계감사는 대표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한테 회계감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계감사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결과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자가 회계감사원한테 회계감사 시킬 때는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회계감사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단체배약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체배약 최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근데 이 유효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았어요. 혹은 2년을 초과하게 정했습니다. 그때는 단체배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2년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게 돼요. 자,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자, 2번 단체배약은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협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단체배약이 안 해요.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자, 2번 틀렸죠, 그죠?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단체배약은 효력이 없어요.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예. 3번 단체배약은 체결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어디에다가요? 행정관청에다가. 노동위원회가 아니고 행정관청에 이걸 신고를 해야 된다. 4번 단협을 체결했는데 이 단협 내용이 고용안정협약이라고 하는 단협을 체결한 겁니다. 고용안정협약은 뭔가 하면은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적의 통폐합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사항. 자, 이런 것들은 교섭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교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배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단체배약은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해서 한 정리해고는 무효가 되거든요. 규범적 효력이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노무사님 정리해고는 이런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절대로 그러면 정리해고 못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게 민법상에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을 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협을 체결할 그 당시의 사정과 지금 정리해고라 할 그 당시의 사정이 너무 현저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체결된 단체배약 이행을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배약에서 벗어나서 정리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인정이 되고 있어요. 원래 고용안정협약은 규범적 효력이 있으니까 이걸 위반한 정리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없는데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인정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 자, 그게 4번입니다. 가능해요. 자, 5번. 단협은 이제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최대 유효기간 2년 이제 체결했을 겁니다. 단체배약의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정이 없으면요. 예.
우리가 새로운 단체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3개월까지 단체별 협약을 연장해 줍니다. 6개월 아니고 3개월까지 단체별 협약을 연장해 주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은 이제 사적인 조정과 공적인 조정이 있죠. 자, 1번. 조정과 중재는 각각 사적 조정과 사적 중재로 대신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공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용돼요. 사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 조정의 기본 취지가 뭐죠? 조정의 기본 취지는 도와주는 겁니다. 원래 스스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3자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노동위원회는 이제 관계 당사자의 다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라도요? 조정 신청 전이라도. 원래 조정은요,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예방적인 조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둔 거죠.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런 예방적인 조정, 이 프리벤티브 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조정이 있는데, 꽤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는 두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사후조정이에요, 사후조정.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종료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 조정 안에 사인 안 하고 조정 종료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은 노동위원회는 개입 못 하는 거냐? 아니에요. 사후조정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잘 안 됩니다. 안 되긴 한데,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이런 근거조항은 만들어 둔 거예요. 조정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4번. 자, 긴급조정이 뭐였죠? 긴급조정은 이미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쟁의가 너무 공익사회에 관한 것이거나 성질이 특별해서 현재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중단을 시키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긴급조정이에요. 아주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노동부 장관이 하는 건데, 노동부 장관이 이걸 하기 전에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서 해야 됩니다. 중노위가 아니고요. 중노위 위원장. 의견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서 결정은 물론 노동부 장관이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4번이 틀렸죠, 그죠? 4번은 이제 역시 틀렸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이제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이제 수락을 이제 공고합니다. 그때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2번, 이제 3번 맞고 4번이 틀렸죠.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이제 신고에 대한 조항들을 꽤 많이 두고 있어요. 이 신고를 하는데 주로 나오는 신고 대상이 행정관청 또는 이제 노동위원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행정관청, 그리고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해야 되는 건 뭐냐? 1번이에요.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언제 신고를 해야 될까요? 미리, 하기 전에 미리. 누구한테요? 행정관청 및 그리고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조합 설립신고는 행정관청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 사적인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원래는 공적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노동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 해산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회가 노동조합 해산 결의했습니다. 그럼 해산을 신고해야 돼요. 어디다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체협약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6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당노동행위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부당노동행위임을 근로자가 혹은 노조가 주장하는 거죠. 그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자,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부당해고는요, 이 부당해고는 이게 정당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사측이 되겠죠. 그러면 부당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구제신청에 들어가거든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언제부터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이 행위가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계속되는 행위는 언제일까요? 이 계속되는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최초 행위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되는 행위가 아니면은 그 행위로부터 3개월인 건데, 이게 계속되고 있다 할 때는 계속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이번도 최초 행위이 아니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죠. 틀렸어요. 3번은 최근에 위헌 결정을 받은 겁니다. 원래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해야겠죠. 근데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고 법인,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을 우리가 양벌 규정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한 게 아닌데 회사도, 대표이사도 같이 책임져. 같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어. 자, 이런 조항이에요. 근데 이런 조항은 책임주의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이 행위자에 대한 주의 감독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뭐 함께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그런 내용을 안 두고 있었거든요. 주의 감독과는 무관하게 그냥 뭐 그 위에 있는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조항은 책임을 질 내용이 없는데 양벌 규정, 함께 책임지게 하는 조항, 이 조항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긴급이행 명령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게 되면 사용자가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이제 재심 판정에 대해서 누가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사용자가 제기한 겁니다. 그럼 관할 법원은 이게 일단 긴급하게 이행하세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신청하는 거죠? 예, 중노위가. 당사자 아니고 중노위의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중노위가 우리가 결정 내렸는데 자꾸만 이제 사용자가 따르지 않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네요. 이것 좀 따르도록 일단은 긴급하게 이행하도록 명령을 좀 법원에 내려주세요. 이걸 중노위가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 하는 게 아니고 중노위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결정하는 거줍니다. 자, 틀렸죠, 그죠? 당사자 신청이 아니고 중노위의 신청에 따라서. 자, 그리고 부당노동에 대한 구제명령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지금 부당노동에 대한 구제명령은 이 사용자와 근로자 혹은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이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용자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공적인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이 공적 명령 내린 게 이제 정당한 거냐, 요걸 확정하는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이 맞죠, 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국제노동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국제노동기구는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예요.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각 나라에서 4인이 참여를 해요. 자, 이제 근로자 측 1명, 사용자 측, 경영자 측 1명, 그 다음에 정부 대표 2인이 참여합니다. 각 4인으로 구성이 돼요.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그 ILO 사는 게 협약이나 공고를 채택을 해요. 협약은 각 나라에서 비준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고는 그냥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공고하는 거. 이걸 채택을 합니다. 이걸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대표단이 찬성을 해야겠죠.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예, 출석한 총회 대표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한 총회 대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다. 자, 2번이 틀렸죠, 그죠? 2번 틀렸고. 뒤끝. ILO가 1944년도에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이 ILO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선언이에요. 자, 그 선언의 대표적인 내용이 첫 번째로 이제 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게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해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일부 계층이 빈곤하게 되면 전체 사회 번영에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정의 함께 모여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비정규 근로의 철폐, 그 당시 44년도만 하더라도 비정규 근로의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선언되지는 않았어요. 뒤끝은 아닙니다. 자, 리얼. 국제노동기구는 이제 연합인 구조, 연합의 회원국인 경우에는 우리가 ILO 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입했습니다. 91년도에 국제연합에 우리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ILO의 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이걸 밝힘으로써 91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위원 보시게 되면 ILO가 여러 가지 협약을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비준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협약이 있어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런 협약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강제근로 하지 마세요. 이런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동의 근로에 대해서, 네 번째가 차별 철폐에 대해서. 자, 각 그 카테고리마다 두 개의 협약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비준을 한 것이 아동의 근로와 차별 철폐는 비준을 했어요. 하지만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 교섭권에 관한 협약, 그 다음에 강제 근로에 대한 협약은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미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에 관한 협약은 비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기억 맞고, 니은 디귿 틀렸고, 리을 미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볼까요? 근로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질은 갖추고 있는데 1번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동조합이죠? 헌법상의 노조. 그러니까 헌법상의 노조는 설립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헌법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향유합니다. 향유할 수 있죠. 그죠? 자, 1번 맞죠? 2번, 단결권은, 개별적인 단결권도 있지만, 집단적인 단결권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노조 만드는 것도 보호가 되는 거지만, 노조가 노조 만드는 것, 혹은 노조가 활동하는 것, 이것도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이 정당해지게 되면, 이걸 이유로 해서, 이제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노조가 한 것도 단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집단적인 단결권도 있어요. 자, 하지만 3번. 노조에 가입할 자유인 적극적인 단결권은 단결권인 거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소극적인 단결권은 단결권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우리 헌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6급 이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요. 6급 이상 5급부터는 노조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까지는 보장이 되고 있지만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옛날부터 노동상권을 다 인정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공무원은 원래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지금 노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현재 6급 이하 가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체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아니고 교원노조법을 적용받게 돼요. 교원노조법.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주로 철도청 이런데, 뭐 지금은 철도공사가 돼 있죠.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육체노동을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은 일반 노조법을 적용합니다. 일반 노조법에서는 뭘 할 수 있죠? 쟁의. 그러니까 이분들은 쟁의를 할 수도 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그 유일한 분들이 최신 쪽 하고 있는 분들, 우정국에 있는 이제 최신 노조, 이런 노동조합은 옛날부터 이제 그 일반 노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파업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파업이 많이 제약되어 있죠. 그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틀렸어요. 5번, 근로상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근로상권은 단체행동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를 보게 되면, 뭐, 특수 경비원분들, 뭐 이런 분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니, 근데 왜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기본권인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헌재나 대법원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노동상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률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양심의 자유 같은 절대적으로 제약할 수 없는 그런 기본권이 아니고,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조항에 따라서, 유보 조항에 따라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 돼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일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를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인격적으로 종속이 돼야지만 근로자인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경제적으로 종속이 돼야지만 이거는 종속되어 있는 거다. 설사 인격적으로는 좀 상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매여 있으면은 노동조합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자, 판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뭐,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뭐, 특정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 법률 관계가 지속적이고 존속적인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속하는지, 존재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지금 법원이 제시를 한 겁니다. 자, 다 같은 내용이죠? 경제적인 용석이에요. 인격적으로 아주 미주알, 고주알 지휘감독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내가 이 사용자에게 돈 안 받으면 생활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노동조합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노조 만드는 거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판례 법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판단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업무 내용을 사용자 정하고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지. 그러니까 이 내용 무슨 말인가 하면 설사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용을 안 받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매여 있으면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례인 거죠. 자, 2번은 이제 아닙니다.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당사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래 노동조합 측은 당사자 누구죠? 노조인데 노동조합의 지부도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판례에서는 지부나 분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교약과 독립한 집행관을 가지고서 독립한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부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번 맞죠? 그죠? 자, 2번 쟁의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쟁의회의가요,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단위노조의 지부나 분해에 가려고 해요. 그때 단위노조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부나 분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될까요? 네, 우리 판례 입장은 지부나 분해의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쟁의회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3번은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교섭 대표노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복수노조가 없어요. 한 개 노조만 있는 겁니다. 한 개의 노조를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표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 노조의 법적인 지위는 대표노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노조로서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서 분들이 그냥 이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노조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교섭 대표노조는 복수노조인 경우에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일사 그냥 할 1노조만 존재하고 있다. 이 노조는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단협에 이런 조항이 많습니다. 유일 교섭단체 조항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우리 노조 빼고는 다른 노조랑 교섭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조항이에요. 앞으로 사용자는 우리랑은 교섭을 해야 되고, 다른 노조 만들어졌더라도 이 노조랑은 하면 안 돼. 이런 조항입니다. 인정이 될까요? 안 되겠죠. 만약에 그게 인정되게 되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법조항이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유일 교섭단체 조항은 효력이 없다. 4번이 틀렸죠. 자, 5번. 그 다음에 교섭의 상대방이 사용자입니다. 혹은 사용자 단체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단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돼야 될까요, 이게? 뭐, 자기들끼리 그냥 잘해보자.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한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용자 단체는 어디까지나 구성원인 사용자를 위해서 교섭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인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래야지만 이 법에서 얘기하는 사용자 단체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자, 5번도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볼게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근로시간 면제제도라는 것이 어떤 업무를 한다. 이 업무가 이제 법정 업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조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제 법정으로 하는 것이 뭐 단체 교섭이라든지 산업안전 활동, 고충 처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혹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할 경우라든지 혹은 노조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 자, 노조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 관리 업무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업무를 할 경우에 일정 시간 한도 내에서는 유급으로 이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게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거죠. 자, 요걸 들 수가 있어요. 그 1번은 그 얘기죠. 자, 이런 법정 업무라든지, 이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자 유지 관리 업무는, 뭐, 돈 들이면서 우리가 시간 인정해 드릴게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시간 면제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 한도가 있거든요. 몇 시간까지만 우리가 유급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한도가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면 노동부 장관이, 자, 이걸 고시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제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면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면제 한도를 오버해서 우리 더 주세요. 이 쟁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000시간인데 1000시간 작다, 더 달라, 이거 쟁행하겠습니다. 팝하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 팝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번도 맞죠, 그죠? 자, 3번. 그럼 근로시간 면제자한테는 유급으로 요 업무를 할 경우에는 얼마까지 돈 주겠습니다. 그 제도예요. 돈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담노동행위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해야 돼요. 몇 시간까지 돈을 줄 거냐? 이 한도를 정해야 되는데, 이 한도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구성되는 구조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5명, 이제 경영위가 추천하는 위원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몇 시간 할 거냐? 의결해야 됩니다. 의결한 내용은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의결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근로시간 면제 이제 받은 대상자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 경우에 산재 문제라든지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이 돈이 임금일까요? 네,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자한테는 주고 있다. 그때는 이게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 그 경우에는 이 돈이 임금도 되고 이 돈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부당 노동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다.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임금도 아니고요. 이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로 정리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봐서 임금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5번이 옳지 않죠, 그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교섭 단위 및 공정대표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1번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복수노조는 한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 개의 대표노조를 뽑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중에 하나가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직종별로 노조가 구분되어 있다. 이게 영구직 노조가 있고 영구직 1노조, 영구직 2노조, 생산직 노조가 또 있는 겁니다. 생산직 1노조, 생산직 2노조. 보니까 이런 경우는 생산직 노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많은 경우에는 한 개의 사업장에서 한 개의 대표를 뽑게 되면 거의 생산직 노동조합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근데 영구직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니, 생산직과 영구직이 너무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하다, 이게. 고용 형태도 이게 다르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의 사업장에서 한 개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대표노조를 뽑는 단위를 구분해서 직종 단위로. 생산직을 한다면 생산직 단위에서 한 개의 대표노조를 뽑고 영구직은 영구직 단위에서 한 개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각각 분리해서 교섭을 합시다. 이건 분리해서 대표노조를 뽑는 것으로 결정해 주세요. 자,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어디에다가요? 노동위원회 가서. 그럼 노동위원회가 그렇네, 보니까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격차가 있네요. 그러면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면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1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가 분리하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게 되면 결정해야겠죠? 분리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2번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결정했으면은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1차 1회 시험에서도 이 문제를 했었는데 교섭 대표 노조와 사용자는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으로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될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대표로 지금 하고 있지만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도 차별하지 마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에게도. 근데 공정대표 의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가 단체 교섭 과정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단체 계약의 내용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단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하게 되면 차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에 대한 시정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차별에 대해서 이거 시정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요. 3개월 이내에. 누가요?
참여한 노조가 신청하는 거예요. 노조가 보니까, 아니, 우리 노조가 보니까, 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우리 차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안에 노조가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노동위원회가 이게 차별이 맞다, 아니다 판단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12번에 3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판례가 두 가지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교섭 대표 노조에게는 사무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한 노조에게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에요. 참여한 노조에게도 반드시 이제 비례적이나 일률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교섭 대표 노조에게 상시 사무실을 줬다라고 한다면 참여한 노조에게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은 제공해야 하지만 차별이 아닌 거다. 그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섭 대표 노조에게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노조에게는 안 주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근로시간 면제를 대표 노조에게 인정했으면은 참여한 노조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을 해야지만 공정대표 의무를 지킨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으로 나와 있어요. 자, 3번 그죠? 대표 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4번. 근데 차별을 한 겁니다. 그럼 차별을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해야겠죠. 그죠? 요청해야겠죠? 누가요? 노조가.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고 참여한 노조가 이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4번 틀렸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시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3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3개월 이내는 언제일까요? 차별적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겠죠. 근데 이게 단체 협약의 내용 자체가 차별적인 거다. 그때는 단체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 시정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단체 교섭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단체 교섭 파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이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이 집단적인 노사관계 운영사항, 자, 근로조건, 개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한 채무적인 부분이 되겠죠. 노동조합 전임자라든지 혹은 유니언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항들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거. 자, 이 사항이 교섭사항이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의무적인 사항인데 이걸 정당한 없이 이걸 거부하게 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래 비조합원은 교섭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섭사항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문이 지문을 보시게 되면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조합원 때문에 우리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조합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비조합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근로조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인정이 되면은 교섭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판례입니다. 노동조합이 연구소장 물러가라 얘기했거든요. 원래는 연구소장은 비조합원이에요. 비조합원의 인사 문제인 거죠. 원래는 비조합원의 인사 문제는 교섭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파악을 해봤더니 왜 그걸 얘기했냐. 연구소장이 자꾸만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어떤 연구의 결과 발표에 대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구자인에게는 연구의 결과 발표가 중요한 근로조건이거든요. 자, 이거 지금 우리 방해하고 있는 거다. 그것 때문에 연구소장이 지금 퇴진을 요구한 거다. 뭔 구조인가 하면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 목적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내 경우에는 교섭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자, 2번은 뭔가 하면 교용권사항. 교용사항은 이제 어떤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교용권이에요. 교용권사항은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을 시켜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사항이 안 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파업하게 되면 그 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어요. 자, 3번.
임금을 노조가 요구했습니다. 근데 임금을요, 15% 인상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은 임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15% 인상 요구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회사가, 아이, 무리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높은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냐? 교섭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까요? 안 돼요. 예, 교섭은, 이게, 맞잖아요.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면 교섭을 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심한 걸 요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거는 교섭 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면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자,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에 있는 거다. 이때는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 요거고요. 5번. 집단적인 노동학의 사항. 뭐죠? 요거죠. 집단적인 노동학의 운영사항. 자, 이것도 노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플러스 집단적인 노동학의 운영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보시게 되면, 헌법의 33조 1항을 보시게 되면, 헌법에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속에 뭐가 포함될까요? 이게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근로조건 개선이지만 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이 사항도 넓게는 근로조건 속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적인 노사관계 사항도 단체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다. 즉 교섭권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것으로. 교섭권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는 얘기는 이걸 침해하게 되면 이게 헌법상의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4번 문제. 단체 교섭의 방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교섭은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교섭에 응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교섭에 응낙을 해야 될 의무. 교섭에 응했으면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될 의무. 자, 교섭을 해서 합의를 했으면, 그러니까 교섭을 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근데 합의했으면, 합의 도달하게 되면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 요 의무를 가집니다. 누가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가. 노동조합도 이 의무를 안 가지는 거냐? 아니, 노동조합도 이 의무를 성실하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단지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건 교섭권을 침해한 행위인 겁니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처벌받는 것은 사용자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분노의 주체를 사용자만 인정하고 있죠. 노동조합은 분노의 주체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를 않는 구조니까 이 경우에 처벌받는 것은 사용자예요. 노동조합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걸 가지고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자, 1번 맞죠, 그죠? 자, 2번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는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어요. 교섭은 단체 교섭권입니다. 권리니까 이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교섭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용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파업하고 있으니까 파업 기간 중에는 교섭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가요?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교섭을 거부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 해요. 파업 기간이라는 사정 그 자체가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임금 10%를 요구하다가 교섭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했어요. 계속 10%를 노조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10% 요구하다가 안 됐으니까 파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교섭이라 파업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고 더 이상 진척이 없으니까 교섭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파업을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0%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보니까 좀 우리도 너무 과한 요구를 한 것 같다. 우리 단 5% 인상만 요구하겠습니다. 파업 기간 중인데 5% 인상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 경우에는 파업 기간 중이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파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을 해야 됩니다.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게 3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걸 성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한다. 멀리 갈까요? 배경. 만나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만나가지고 교섭을 하는 거, 이게 성실교섭이지 그냥 전화를 하고 있다.
혹은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앉아서 그냥 인사팀장도 아니고 인사팀원이 앉아서 교섭을 하고 있다. 이건 성실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때는 성실교섭 의무 위반이 되주겠죠. 5번도 맞죠, 그죠? 현실적인 회견을 통한 대화 없이 문서의 접수, 회신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화는 성실교섭이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정, 정확하게 이게 한자가 좀 많이 쓰는데 조정과 중재는 달라요. 조정은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합니다. 중재는요, 쌍방의 신청이나 혹은 단협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도 지체 조정을 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한자를 적어 놓는 게 좋았, 한자를 적어 둬야겠죠, 그죠? 한자를 적어 두게 되면. 자, 이게 제3자가 개입하는 모든 형태의 유형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 속에 구속력이 없는,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이걸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그런 조정이 있고요. 조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재 재정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단체하게 되는 구속력이 있는 거죠. 중재가 있어요. 자, 이 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합니다. 뭐 나오게 되면은 거부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불리한 게 없는 거예요.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하지만, 중재는 중재정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단체력으로 세력을 가지게 돼요.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쌍방이 신청하거나 혹은 단협으로 정해놨으면 일방의 신청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협도 없는데 일방이 신청하면 중재한다? 그건 안 돼요. 단협으로 정해놨으면 일방이 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1번은 조정은 이제 그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쌍방이 일방이 하더라도 조정을 지체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조정위원회는 이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위원회, 분과별 위원회니까 이제 위원장이 필요해요.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됩니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이 함께 있을 때는 무조건 공익위원이 대표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2번도 맞아요. 자, 조정인데 조정은 구성이 없잖아요. 그럼 원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근로자 대표하는 1명, 사용자 대표하는 1명, 공익을 대표하는 1명. 근데 굳이 뭐 조정위원회 3명 모일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하자. 단독 조정위를 두자. 단독 조정위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쌍방이 신청하거나 쌍방이 동의하거나. 쌍방이 신청이나 쌍방이 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그냥 단독 조정위원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직권은 아니에요. 이건 쌍방이 신청하거나 쌍방이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사후조정입니다. 사후조정. 사후에 조정하는 것도 가능했죠.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이라도 그냥 조정해드릴게요. 이런 법적인 근거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4번도 맞고. 5번 조정기간은 며칠이죠? 일반 사업은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당사자가 합의하게 되면 다시 10일간 연장 가능. 공익사업은요 15일. 합의하게 되면 15일간 연장 가능이었죠. 자, 5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정은 쟁의행위 하기 전에 하는 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긴급조정은 쟁의행위를 한 이후에 하는 조정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조정을 거쳐가지고 쟁의행위가 들어가는데 이 쟁의가 굉장히 시급해요. 이제 현재의 국민제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쟁의한 이후에 긴급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긴급하게 조정. 이걸 결정을 해요.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노동부 장관이. 근데 이 조정을 나중에 누가 하는가 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요. 의견을 들어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1번. 반드시 공익사업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어요. 일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쟁의가 규모가 크다. 현재의 국민유지를 해하고 있다. 이때도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이제 2번.
쟁의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때는 긴급조정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쟁의가 착수가 된 겁니다. 쟁의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심각하니까 긴급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쟁의가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긴급조정 결정할 수가 없어요. 3번 누가 결정한다고요?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자, 누구 의견을 들어서? 4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 이걸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봤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좀 나왔죠, 그죠? 앞부분에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조금 지문을 엮어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긴급조정을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 긴급조정 결정하게 되면은 당장 이제 노동자는 파업을 접어야 돼요. 파업을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공표해야 됩니다. 공표할 때는 지체 없이 공표를 합니다.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서 공표해야 된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근로가 뭔가 하면은 파업을 하게 되면 공장이 멈췄을 거 아니에요? 업무가 중단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이유는요. 만약에 외부 인력을 대체 채용하게 되면 공장이 잘 돌아가요. 원래 파업 자체가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공장은 잘 돌아가고 이것은 파업하고 있고 이게 파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체 행동권이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사와 관계없는 자의 채용이나 대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필수공익 사업은 대체 근로를 파업 참가 자수에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은 대체 근로 안 돼요. 자,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한정해서 대체근로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쟁의행 때문에 이 업무가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근로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2번. 하지만 당회사과 관계없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당회사과 관계 있는 자에 대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 사용자가 대체근로하고 있다. 이건 허용돼요. 당회사과 관계 있는 자입니다. 가능해요. 자, 3번. 이제 3번은 뭔가 하면은, 이런 판례입니다. 여기가 파업을 했어요, 노조가. 여기는 과장이, 사무직 과장이 대체근로에 투입됐습니다. 가능하죠, 그죠? 왜요? 당해사업과 관계 있는 자예요. 없는 자가 아니고, 당해사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관계 있는 자가 대체근로 투입된 겁니다. 근데 이 과장이 퇴직을 했어요. 한 자리 빈 거죠, 그죠? 한 자리 비었으니까 여기에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A라는 과장을 신규 채용했어요. 그리고 이 과장을 다시 쟁의 기간 중에 대체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파업 기간 중에는 쟁의 기간 중에는 대체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투입한 거 아니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판례 입장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자연 감소분에 따른 인원 충원은 파업 기간 중에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파업 기간 중에 대체근로 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자연 감소분에 대한 인원 충원을 목적으로 채용을 했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당해서 관계 있는 자가 돼버렸으니까 파업 기간 중에 투입하는 거 이거는 뭐 사용자에 대한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이런 판례가 하나 나오게 됐죠. 그게 3번 지문이고요. 4번 지문 그러면 우리는 채용하지 않고 아예 하청을 주겠습니다. 하청은 더 심하죠, 그죠? 하청도 안 돼요. 하도비나 하도급 주는 것은 안 된다. 금지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또 안 됩니다. 이 중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 근로자를 다시 신규로 파견 보내는 것. 자, 이것들은 대체 근로로서 금지가 되고 있어요. 5번이 틀렸죠, 그죠? 자, 1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쟁의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교섭을 하다가 서로 간의 주장이 불일치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쟁의란 표현을 썼어요.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더 이상 당사자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교섭을 합의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는 자기들 둘만으로서는 교섭에 합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 그게 노동쟁의예요. 그럼 노동쟁의가 벌어졌으면은 얘를 가지고 조정을 거쳐서 이제 파업 쟁의로 들어가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교섭이 결렬된 거죠. 이 사실은 상대방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된다.
우리 더 이상 자주적으로는 교습이 안 됐으니까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정 가서 이제 쟁의할 테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이것들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2번. 우리나라는 노조가 있긴 한데 파업을 할 수 있는 노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무노조. 공무노조는 파업을 금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교원노조. 교원노조도 파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교원이나 공무원이 아니지만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는 모든 근로자가 파업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전력, 용수, 물자를 생산하는 분들에 한해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그죠?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필수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한번 필수 공익사업의 역사를 볼까요? 과거의 필수 공익사업은 직권중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긴급조정인 경우에는 직권중재가 살아있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파업하기 전에 조정하는 사전 조정 전치주에 따라서 하는 그 조정에 대해서도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으로 중재 회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항상 이제 직권중재에 들어가게 되면 파업을 거의 못하거든요. 이거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거다 이런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위헌 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위헌 결정이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조항을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나니까 필수공익사업은 자유롭게 파업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필수공익사업이니까 뭔가 제한적인 내용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만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체근로 효용이에요. 파업 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은 허용해 주겠습니다. 그걸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필수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필수 유지 업무를 정해놨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 병원 사업은 응급실 업무 이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게 필수 유지 업무예요. 그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해야 다 이게. 뭘 체결하는가 하면 응급실을 도대체 필요 최소 한도로 얼마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상 직무가 뭔지, 필요 인원이 몇 명인지. 자, 요거를 이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협정이 체결 안 되게 되면은 노동위원회가 이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게 3번이죠. 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단협과 아주 유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협정이 체결 안 되면은 노동위원회 간다 그랬잖아요. 노동위원회한테 가서 이거 협정이 체결 안 됐으니까 노동위원회가 결정해 주세요.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 요청할 때 누가 하는가 하면 특별조정위원회. 그 조정위원회 중에서도 조정위원회는 보통 근로자 대표 1명,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대표 1명이거든요. 근데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조정위원회입니다. 이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 구성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특별조정위원회가 필수 유지 업무를 결정해주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4번도 맞죠? 5번. 쟁의행위에 참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파업기간 중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는 없어요. 무노동 무임금이죠. 그죠? 노동을 하지 않았으면 임금 주지 않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의무는 없어요. 근데 금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줄 수는 없나요? 아니, 줄 수는 있어요. 이거는 단협이나 어떤 다른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지만 우리는 드릴게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지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주겠다라면은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5번은 문제를 좀 꽈놓은 거예요. 금지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없을 뿐이지 줄 수는 있습니다. 자, 5번이 정답. 자, 19번 직장 증거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 증거는 정당성을 두 가지로 가지고 판단합니다. 직장 증거는 증거의 범위와 증거의 방법에 따라서 증거가 부분적이고 사용자의 어떤 출입을 저지하지 않는 병존적인 증거를 하고 있다. 이 경우는 정당합니다. 증거가 전면적이에요. 사용자의 출입 관리를 배제합니다. 배타적입니다. 이때는 정당성을 부정합니다. 자, 그게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직장정거가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경우에는 정당한 쟁행이 맞다. 네, 맞죠, 그죠? 하지만 2번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점거해서 상자식의 관리 지배를 배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쟁행위가 아니다. 맞아요. 3번 이제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점거를 하고 있는데 이 직장 점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하는 거예요. 이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점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가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 나가세요. 직장 점거한 조합원에게 나가세요 했는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게 되면 그게 바로 퇴거 불응죄를 구성하게 된다. 자, 근데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얘가 정당하면은 안 나가면 퇴거 불응죄예요. 얘가 정당하지 않으면은 뭐 정당하지 않은 거니까 직장 점거에 대한 일부 배제가 안 되는 거죠. 점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점거인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자, 맞죠, 그죠? 3번. 4번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이게 정당하면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퇴거 불응죄인데 설사 직장 폐쇄가 정당하더라도 안 나가더라도 관계없다. 퇴거 불응죄가 아니다. 이런 시설물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건 직장 폐쇄가 정당해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도 되는 거. 노동자 사무실. 노조활동의 필수적인 시설물이죠. 이 경우는 안 나가더라도 퇴거 불응죄 아닌 거다. 두 번째가 기숙사. 생활본거지. 그러니까 노조활동의 필수적인 노동조합 시설물이라든지 노동조합 사무소라든지 생활에 필수적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직장 폐쇄가 정당하더라도 안 나가더라도 퇴거 불응죄가 아닌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4번 틀려줘, 그죠? 그리고 5번은 뭔가 하면은, 이게 직장 점거가 이제 정당하다. 그런 경우는 사용자가 이걸 수인을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직장 점거가 부분적이고 병존적이라서 정당하면은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수인, 그러니까 참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뭐, 이제 민형사적인 그런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뭐, 사무실이 있습니다. 8층 사무실이에요. 5층에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가 있고, 뭐 7층, 6층에 B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노조가 A 회사가 B 회사와 같이 있는 로비를 점거를 했어요. 부분적인 점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 점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출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점거니까 정당성을 인정해줘요. 근데 B 회사가 이 노조에 대해서 야, 왜 우리의 주거의 평안을 이제 침해하는 거냐? 주거 침입죄인 거다. 이걸 청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참아야죠. 이게 정당한 직장 점거면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건 누구에 대해서? 자기 사용자에 대해서. 제3자까지 이걸 참아야 되는 거냐?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그 주거 침입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3자에 대해서는. 자, 그게 5번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0번. 부당노동에 대한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당노동을 당했습니다.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근로자 개인이 당했으면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죠, 그죠? 노조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근로자 개인과 노조가 다 가능합니다. 단지 할 수 없는 노조는요. 법외 노조는 할 수가 없어요. 법내 노조는 가능하지만 법외 노조는 부당노동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에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2번. 중노위에 대해서 진노위의 어떤 판정에 대해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어요. 혹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확정이 안 된 거죠.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효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이게 그 법원이 이걸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명령을 구제명령을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부당해역은 부당노동이건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는 벌칙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4번 이제 이거는 이 내용이죠. 이제 긴급이행명령 아까 좀 봤던 거예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사용자가 이 부당노동에 대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는 중노위에서 이거 좀 그 긴급하게 아직 효력이 정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긴급하게 따르도록 좀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걸 하게 되면 관할 행정법원이 판결이 확정 안 됐더라도 긴급하게 이거 이행하세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신청으로요? 중노의 신청으로 가능해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긴급 이행 명령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긴급 이행령 내렸는데 안 따르게 되면 과태료 조항을 이제 부과하는 거죠. 자, 5번 구조명령은 서면으로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작년도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걸 거의 처음 개수된 거라서 제가 좀 따봤습니다. 노동조합법 구조를 보시게 되면, 조합원에 대해서 이런 경우, 이런 사유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유로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종성, 연신, 고, 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 조건, 고용 형태, 정당 또는 신분. 자, 이것 때문에 차별하지 마세요. 이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인종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연신 들어가 있죠, 신체 조건. 그 다음에 고정, 정 들어가 있죠, 그죠? 정, 연신, 연령 들어가 있죠. 지역은 지역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요 조항이 명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은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원노조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번을 볼게요. 교원노조법. 교원이 이제 해임이 됐어요. 해임되게 되면 교원이 아닌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교원 노조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원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그 노동조합법이랑 유사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2번 이제 교섭 담당자가 있어요. 교섭을 누가 할까요? 여기는 노동조합 대표자, 사측은요 교육부, 이게 공립대학의 경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근데 사립학교는 독특한 게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연합해서 시도 단위로 혹은 전국 단위로 연합해서 교섭을 해야 된다. 이런 단서조항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도 맞죠, 그죠? 3번. 교원노조는요, 최소한의 설립 단위가 있습니다. 너무 작게 설립하는 것은 막고 있어요. 교원이 어차피 근로조건이 동일하다 보니까, 설립 단위는 전국 단위, 혹은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특별자치도 단위로 지금, 이제 설립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구 단위, 시 단위, 군 단위, 학교 단위는 설립이 안 돼요. 학교 단위는 보통 정교조, 무슨 경기도 지부, 무슨 학교, 분해 이런 식이죠. 무슨 학교 교원 노조 이건 안 돼요. 학교는 분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노조 설립 신고는 안 되는 거줍니다. 최소한의 설립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교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일반 노조는 행정관청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냥 교육부 장관이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를 제출해야 된다. 교원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쟁의가 감지가 돼요. 쟁의가 안 되는 거니까 조정이나 중재에서는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교원의 조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중노에다가 몇 명이 되어 있을까요? 3명으로.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3명으로,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이해하시고요. 정답은 5번이죠. 23번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도 조정이나 중재에서 끝나야 돼요. 공무원 노동조합도 파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조정을 합니다. 조정 신청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연장 가능할까요? 예,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 교원 노조는 30일인데 연장이 안 돼요.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30일이고 예, 연장 30일이 또 가능합니다. 1번이 틀렸죠, 그죠? 2번. 아무리 공무원노조가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2번도 맞죠? 3번, 공무원은 또 한 가지가 정치활동이 금지가 돼요. 공무원 개인도 정치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고 공무원 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4번, 공무원노조는 몇 급 이하 가능하다고 했죠? 6급 이하. 6급 이하인데 6급 이하는 모든 그 조합원이 다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6급 이하 중에서도 인사나 보수 혹은 예산을 하는 분들, 혹은 이제 기획 관리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안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노동관계 감독을 하는 분들, 교정이나 교사, 이제 수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노조 가입을 막아놨어요.
4번도 맞죠? 5번. 공무노조는 정부 교섭 대표가 있습니다. 뭐 국회, 뭐 사무처장, 뭐 이제 헌법재판소 처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부 교섭 대표는요, 자기의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 교섭 대표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대내 위임을 사용자 측에서는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두 파트로 구분됩니다. 각각 3인에서 10인 이내에서 동수로 구성되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노사협의회라는 회의가 뭐라는가 하면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협의를 하기도 하고 의결을 하기도 합니다. 의결할 때는 의결을 해야겠죠?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반수가 아니고 근로자위원회 과반수가 나와야 되고요. 사용자위원회 과반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뭐 사용자가 다 나오고 근로자는 한두 명 나오더라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의결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각 과반수가 나왔으면 그 나온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각 과반수 출석. 이거 맞죠? 하지만 틀린 것은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2번 이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 거부하고 있다. 그때는 벌칙이 있어요. 의결사항을 이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이 있어요. 3번, 나 말씀드렸죠. 노사동수입니다. 그 다음에 3인 이상 10인 이내로 노사협의 위원이 구성됩니다. 노사협의는 회의입니다. 회의니까 이제 정기회의를 해야겠죠.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합니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를 해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또 벌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5번, 이제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은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도 할 것이고 조정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별시정도 하겠죠. 그죠? 그럼 심판사건은 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심판위원회. 그럼 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이에요. 이게 조정위원회는 근로자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이 됐을 건데 심판위원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심판사건은 어느 경우에나 3인의 심판위원회를 통해서 통행해야 되며 단독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안에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청기간을 넘겨버렸다. 그러면 이제 3인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단독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이 단독 심판을 요청한 거예요. 혹은 양쪽이 단독 심판으로 처리한 거에 동의한 겁니다. 그때는 굳이 뭐 3인 하실 필요는 없어. 단독 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번 노동위원회는 행정 조직상으로는 노동부 산하예요. 하지만 이제 실체적으로는 노동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동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면은 이게 준사법기구인데 어떤 정치 논리에 따라서 이게 잘못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노동위원회는 여러 가지 부문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노동위원회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전체가 모이는 전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위원회가 있겠죠? 이 부문별 위원회에 누가 있는가 하면 뭐 심판위원회 여러분 다 봤던 겁니다. 그 다음 조정위원회 이게 뭐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중재할 때는 중재위원회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차별시정위원회 뭐 공무원인 경우에는 뭐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이건 물론 중노회에 돼 있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분과별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분과별 위원회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뭐 3명씩으로 보통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공무원은 7명이죠. 7명.
여기서 주심위원,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심위원을 지명해서 사건 처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4번이에요. 부분별 노동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을 지명해서 사건 처리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부분별위원회는 이게 숫자가 별로 안 돼요. 심판위는 3인이죠, 그죠? 3인이 다 나와야겠죠, 기본적으로. 과반 출석 안 돼요. 전체가 출석하고 출석한 이제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의결되는 구조입니다.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과반 출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전체 회의가 되고 부분별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으로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건데, 모의고사를 봤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의미고요. 다시 한번, 판례라든지, 조문들을 점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오늘 이 모의고사 해설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